특종과 이슈에 강한 기자들, 정보과학부 서정근 기자의 게임 세상 코너입니다. 최근 중국에서 우리 게임 시장에 유입된 SRPG 장르 게임들이 논란을 사고 있습니다. 중세 왕정 시대의 하급 관료로 입신한 주인공 캐릭터가 고위 관직에 올라 출세하고 여러 처첩을 거느리며 호의호식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도 즐길 수 있는 이용 연령 등급을 받아 유통되고 있는데 일부 다처제와 성적인 모티브를 강조하고 있어 논란입니다. 국내 게임사들도 이에 편승해 유사한 게임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게임들은 중국 정부 규제로 현지 진출이 봉쇄된 반면 중국산 B급, C급 게임들은 우리 시장에 쏟아져 들어와 물을 흐리는 양상입니다. 게임 업체가 자신들의 게이머 이용 연령 등급을 스스로 결정하는 자율심의 제도가 타당한지 정부기관이 제대로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지를 둔 논란도 있습니다. 자율심의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중국산 게임들이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현재 상황이 어떤지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기 전에 그 SRPG잖아요, 공통적으로. 이게 어떤 게임인지부터 어떤 성격의 게임인지부터 한번 얘기를 하고 지금의 상황 한번 살펴보죠. 시뮬레이션과 롤플레잉을 결합한 장르를 말하는데요. 전통적인 롤플레잉 게임 요소에 전략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장르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전통적인 롤플레잉에 전략 시뮬레이션을 결합한 이렇게 설명을 들어도 저는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이제 중국 게임들이 SRPG 게임 분야에서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고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건데 어떤 게임들이고 좀 어떤 내용들인지도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홍콩의 추앙쿨 엔터테인먼트가 만든 왕이 되는 자, 중국 37게임즈의 내가 왕이라면, 홍콩 게임랜드가 만든 왕도 32인의 여인 등입니다. 공통적으로 청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흑수저 서민이 미관발직 하위 공무원으로 출사해 입신양명을 꾀한다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이 과정에서 조광지처 정혼자 외에도 기녀 캐릭터 등을 만나고 다니며 인연을 쌓고 축첩하는 시나리오가 필수 요소입니다. 직접적인 성의 묘사는 없지만 동침하기를 선택하면 그 정혼자나 그 여성 파트너가 속옷만 입은 상태로 바뀌고 곧바로 출산으로 이어집니다. 처첩들과 보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게임상의 재화를 선물하고요. 침소들기 횟수를 늘리게 되는데 이를 위해 현금 과금을 유도하는 요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갓 출산한 아이에게 랜덤하게 기질이 부여되는데 똑똑하게 태어날 수도 있지만 못난이 혹은 바보 기질을 타고나고 그런 기질을 타고날 경우 남편이 아내를 구박하는 그런 그 연출도 이루어집니다. 어른이 저 게임을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죠? 어른이.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 와이프가 이 게임 중에 하나를 진짜 요즘에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잠깐 봤더니 약간 그림 자체도 좀 선정적이고 영토를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유저와 만나서 자기 자식이랑 혼인을 시키고 일부 다처제 제도 안에서 자신은 또 첩이 있다 이런 걸 자랑 삼아 하던데 그리고 성인은 성인이다 치고 초등학교 6학년생들도 이런 게임을 그대로 무방비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우리 모바일 게임 시민은 사업자가 이용 연령 등급을 스스로 결정해서 서비스하고 그 유통되는 게임이 선정성이나 사행성, 폭력성 등으로 문제가 되면 거기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사후 관리를 통해 규율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게임을 만든 게임사가 배급사에게 유통을 맡기고 배급사가 판단해서 이 게임은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허용해서는 안 될 것 같아. 성인 전용 게임이야라고 판단될 때만 게임물 관리위원회 사전 심의를 요청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게임사가 판단해서 전체 이용가, 12세 이용가, 15세 이용가 등급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해당 등급을 그에 맞게 부여하고 구글이나 애플에 이를 통보하고 그 앱마켓을 통해 게임을 출시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게임사가 판단한다는 게 골자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제 심의기구에서는 사후 관리를 해준다는 건데 저는 오히려 좀 반대가 돼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성인 만약에 전용이라고 한다면 어떤 컨텐츠가 있어서 성인 전용으로 했구나. 오케이. 근데 청소년 등급일 경우에는 좀 더 꼼꼼히 좀 따져서 혹시 좀 선정적이고 아니면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부적합한 요소들이 있는지 먼저 찾아내고 등급을 좀 매겨야 될 것 같은데 상황은 정반대인 거네요.
뭐 제가 만든 제도라니 저한테 너무 그러지 마시고요. 예. 일단 등급 분류가 내려져서 유통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저도 콘텐츠 분야를 오래 취재하면서 늘 해온 생각인데 사전 검열은 물론 최소화하는 게 이상적입니다. 그렇지만 꼭 해야 한다면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만든 게임에 사전 검열을 우선 적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크게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국산 게임에 대한 어떤 게임물 관리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현재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왕이 되는 자라는 게임은 어린이가 즐기기엔 게임 내용도 좀 민망했지만 광고는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그 알몸이 된 여성을 뭐 피가 나도록 만드는 듯한 묘사, 여성 캐릭터가 자신이 입은 속옷색을 맞춰보라고 하고 사실은 아무것도 안 입었어라고 말하며 남자 주인공을 유혹하는 묘사가 나와 음란 광고라고 질타를 받았습니다. 예. 물론 실제 게임 플레이 같은 장면이 등장하진 않는데요. 이런 장면을 기대하고 그 게임을 플레이하는 남성 이용자들에게는 오히려 또 낚시성이라는 비판을 받았겠죠. 예. 당연히 여성 상품화 논란이 일어났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등급 분류 직권 재조정으로 게임 이용 연령 등급을 기존 12세 이용가에서 17세 이용가로 상향했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광고는 더 이상 유통할 수 없도록 차단했습니다. 참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뭐 이런 광고나 이런 게임들이 나오긴 하네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방금 전에 얘기해줬던 사례와 비슷한 게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이용 등급이 상향 조정됐습니까? 역천, 왕도 32인의 여인, 남자가 왕이다, 여자가 왕이다 등은 12세 이용가로 계속 서비스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뭐 중세 왕정 시대에는 일부 다처자가 보편적이었고 능력 있는 남자가 처첩을 열어 거느리는 게 보편적인이었으니 이런 게임 구성 자체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32명의 부인과 자식을 낳아 양육하고 시집장가 보내자라고 카피를 내건 게임을 하게 내버려 두고 싶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 와이프한테도 그만하라고 그래야겠네요. 여기까지 들어보니까. 근데 문제가 이 게임들, 그러니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게임들 중에서도 지금 흥행을 하고 있는 게임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 왕이 되는 자는 구글 플레이 매출, 한국 매출 순위 10위권 이내에 진입할 만큼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뭐 제작비 수십억, 수백억을 들인 쟁쟁한 한국 게임들보다 정말 저렴하게 값싸게 만들고 질도 훌륭하다고 볼 수 없는 이 게임들이 훨씬 더 흥행하고 있는 거죠. 국산 게임 중에서도 역천처럼 왕이 되는 자와 유사한 게임들이 등장했습니다. 역천의 경우 게임 캐릭터로 등장하는 여성들이 실제 유명 연예인들과 흡사하게 묘사되어 있는데 초상권 사용 동의를 받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뭐 이렇게 문제가 계속 제기되다 보니까 어떤 심의기구에 대한 부족한 점들 계속 문제 제기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거는 사실 뭐 게임뿐만이 아니라 다른 산업군에서도 공통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문제인데 플랫폼 역할로서 뭐 구글이든 애플이든 과연 정말 책임에서 자유로운가에 대한 문제는 여기 게임 업종에서도 다시 한번 제기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우선 한정된 인력으로 수만 건의 게임을 일일이 다 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점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예. 정부 심의기관이 민간의 콘텐츠 제작의 사전 검열 잣대를 엄격하게 들이대면 역장형으로 창작 활동이 위축될 수 있고 심의기관이 권력화돼서 민간의 비즈니스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꾸준히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국회 입법 과정에서 정부기관의 콘텐츠 심의는 되도록 사전 심의가 아닌 사후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심의기관의 인력과 예산도 예전보다 점차 축소하는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물론 국내 앱마켓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구글, 애플의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구글, 애플을 상대로 뭐 제대로 된 목소리를 낸 적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참 이 부분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뭐 계속 이쪽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해봤자 이야기가 돌고 돌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약간 다른 시각에서 중국 게임들이 우리 시장으로 물밀듯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반대로 그런데 우리 게임은 중국 시장에서 좀 막혀 있는 상태 아닙니까? 2005년, 6년 전후부터 이제 중국 정부가 현지 게임사, 그러나 중국 게임사가 1년에 그 해외 게임을 수입해서 서비스할 수 있는 쿼터를 연간 2종 이내로 제한해 왔습니다. 예. 미로의 전설2, 뮤, 카트라이더 등 잘 나가는 한국 게임이 중국 시장을 완전히 독식하자 자국 게임 보호를 위해 보호무역 장벽을 아주 높게 친 거죠. 네. 2016년 7월부터는 이제 모바일 게임도 PC 온라인 게임처럼 서비스에 앞서 중국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하는 허가제로 전환했습니다. 한국 업체는 현지 배급사와 서비스 계약을 맺고 배급사가 중국 정부로부터 서비스 허가권에 해당하는 판호를 획득해야 됩니다.
허가제로 전환된 이후 국산 모바일 게임 중 단 하나도 판호를 획득하지 못했는데요. 2017년 3분기부터 다른 나라는 판호를 바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으나 우리 유독 한국 게임만 한 건도 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넷마블의 리니지 2 레볼루션은 중국 버전을 다 완성해 두고 판호가 안 나와서 1년이 넘도록 무한 대기하고 있습니다. 예. 리니지 2 레볼루션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거 외에도 좀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있습니까? 예, 블루로의 자회사 펍지가 만든 배틀그라운드가 대표적이죠. 예. 펍지가 텐센트와 제휴의 현지 서비스 계약을 이미 체결했는데 판호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펍지와 제휴의 텐센트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도 만들어서 현재 서비스 중인데 이 게임도 판호를 받지 못해 아이템을 팔아서 수익을 챙기지를 못합니다. 중국 게이머들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을 공짜로 즐기는 거죠. 반면 그 네디즈가 배틀그라운드를 카피해서 만든 짝퉁 모바일 게임 나이프아웃은 중국 내산 게임으로 취급돼서 판호를 받아서 중국과 일본에서 잘 나가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국내 게임 업계에서 대박이 난 배틀그라운드인데 오히려 이거를 수익화시키지 못하고 짝퉁 게임에 밀리고 있는 형상까지도 해외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걸 좀 글쎄요 개선할 가능성은 없어 보입니까? 그 미국과 중국 EU 간의 그 무역 분쟁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중국처럼 구글 검색과 유튜브, 네이버 라인, 카카오톡 등 다른 나라 인터넷 서비스를 정부가 아예 금지하고 특정 국가의 게임 유입을 원천 봉쇄하는 불공정 무역 사례는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습니다. 불공정이라는 말로 표현이 모자랄 정도인데요. 북한 비핵화와 종전 선언을 도출해내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전보다도 더욱 중국 눈치를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전에도 못 해낸 게임 보호무역 장벽 철폐를 이뤄낼 것으로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참 게임 업계에서도 다룰 만한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심의 문제에서부터 또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좀 불공정한 무역 장벽에 대해서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서정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